반도체도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섹터가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세계 경기가 미국 경제 성장률도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네. 높고 전체적으로 조금 경기 확장의 막바지 국면이지 않습니까?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특히 경기 순환주가 많이 포진된 그러한 섹터는 인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6개월이나 12개월 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곧 대개 경기가 지금보다는 식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경기 순환주를 베팅한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인 매수가 안 일어나는 거고요. 자, 8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 또 한 주 정리해보고 9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 정리해봐야 되겠죠.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지만 8월 이렇게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갑니다. 네. 항상 뭐 이슈가 없던 달은 없었지만 이번 달 좀 유난했네요. 정신이 없죠. 8월 초에 정말 급락. 네. 겪고 좀 회복되는 흐름들 그런 가운데서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졌고 뭐 바로 어제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까지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일단 당장 있었던 이슈부터 좀 살펴보면 간밤에는 미국의 GDP가 또 수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네. 2.8에서 3%로 네. 여전히 강하다. 뭐 이런 걸 방증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속보치도 2.8%이기 때문에 네. 뭐 1분기 1.4%에 비해서는 뭐 2배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좀 그 잠정치는 그것보다 한술 더 떠서 3.0%. 내용을 보니까 소비 지출이 2.3에서 2.9%로 미국인들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게 이제 입증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아직 미국 경제가 뭐 당장 침체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입증하는 GDP 잠정치였습니다. 지금 뭐 다른 지표에서도 우리가 뭐 조금 엿볼 수 있지만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계속 뭐 23만 건에서 지금 4주 연속 지금 머물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수치거든요, 사실. 그리고 소매 매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서비스업 PMI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전체적으로는 3분기, 4분기까지도 미국 경제가 견조할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주변 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뭐 시장은 뭐 새롭게 이렇게 뭐 굉장히 미국 경제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미 결정된 딜던이 됐잖아요.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뭐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경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어제 뭐 다른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지 뭐 주가 하락을 뭐 이런 일을 조금 보존하면서 그래도 주가를 방어하는데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그 급락이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였는데 일단 8월 말 마무리를 하면서는 침체 우려 정도까지 지표는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 9월 초에 또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고용 쪽에 워낙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새롭게도 주목할 사항이긴 하지만 좀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뭐 시장은 뭐 그 7월 고용 지표에 지레 겁먹고 주가를 크게 하락시켰는데 사실은 뭐 나오는 경제 지표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7월 고용 지표가 일시적으로 허리케인 때문에 조금 그 안 좋은 쪽에 서프라이즈가 났긴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그거를 제외하고는 허리케인 영향을 좀 제거하고 본다면 말씀드렸던 뭐 소비라든지 기업 활동이라든지 서비스업 지표라든지 모든 게 다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조금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게 아닌가. 어제 라파엘 보스틱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준 인사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GDP 3%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다시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하려고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두세 분 정도는 있지 않을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럴 정도로 지금 사실은 허리케인 영향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지표가 왜곡된 거. 그것만 빼고 본다면 일시적이죠. 일시적인 요인만 빼고 본다면 미국 경제는 오히려 금리를 너무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지표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저는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좀 넓게 보는 어떤 뭐 연준 인사도 그렇고 이 당국의 결정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아쉽다. 뭐 감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8월 초만 해도 긴급해서 뭘 열어서 네. 인하를 해야 될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후에 좀 안정이 됐지만 50bp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또 어제까지 보면 50bp 가능성은 또 낮아지고 25bp로 상당히 격해요. 시장이 움직임이. 뭐 변덕스러운 거죠. 앞으로 그렇다면 뭘 좀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9월에 보면은 고용 보고서 일단 초반에 있고요. 뭐 애플의 신제품 출시라든지 대선 토론, 대선도 이제 다가오면서 네. 이슈가 좀 더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 이제부터는 좀 주목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사님? 저는 뭐 지난 8월 5일 날 주가가 폭락했던 네. 것도 글로벌 증시가 나스닥발 폭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제적 요인보다는 뭐 펀더멘탈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그 폭락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것이지 진정한 요인은 뭐 좀 엔비디아에 달려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주가 폭락이 있었던 거고 조금 폭넓게 보면 M7에 좀 집중화 쏠림 현상, 시가총액이 너무 커짐으로써 시장이 그걸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이 촉발된 거고요. 그래서 9월 달 한 달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에 M7의 시가총액 S&P 500에서의 비중이 여전히 30%에 머물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9월 달에도. 하나는 M7 특히 엔비디아가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이 그 갭을 메운다. 최근에 보면 뭐 어제도 다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최근에 중소형주라든지 특히 중소형 가치주라든지 또 다른 섹터 뭐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BIT 섹터들도 순환매를 돌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지만 네. 특히 미국 증시에서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시장은 M7 조금 폭넓게 말씀드리면 IT 업종의 과열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 M7이 계속 올라가면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려고 시도를 한 그 자체가 요인이 돼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8월 2일과 8월 5일 사태 같은 것들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달 장세가 살아있으려면 M7이 가만히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근데 다른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만히 있다 보면 주가는 좀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9월 달 장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순환매는커녕 다른 섹터, 중소형주는커녕 M7이 끌고 가는, M7이 뭐 주도하는 하락장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좀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의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이제 9월달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그 두 시나리오 중에 어떤 쪽으로 기울까라는 것을 조금 도와주는, 조금 그 역할을 해주는 주변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트리거가 돼서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에 또 주목을 많이 했던 이유가 네. 엔비디아가 워낙에 이제 AI가 주도하던 시장에서의 방향 뭐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면 전체가 다 망가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일단 간밤의 상황을 보면 과속 방지턱의 역할 정도 그렇죠. 시장에 좀 순환매가 돌게 하는 역할 네. 정도가 됐다라는 네.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고 오히려 그게 9월 시장에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리는데 맞습니까? 어제 장을 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빠졌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6% 빠진 거에 비하면
다른 IT 섹터들이 뒷받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인 그러한 시그널을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문제지 다시 다른 종목, 특히나 난 IT 섹터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어제 장세에서도 조금 여실히 입증된 거죠.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이 되면 9월 18일에도 중요한 이벤트 FOMC를 앞두고 있고 거기서 연준은 강력하게 피벗을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이제 줬기 때문에 시장도 거의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리와 연준 금리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를 또 설명하는 게 9월부터는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여러 자료를 좀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네.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의 냉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를 하겠다. 경기를 사수하겠다. 네. 이런 뭐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 과거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주가나 경기나 또 다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사실은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이번과 같은 선제적 금리 인하가 아니었고요.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좀 뭔가가 큰 사건이 터지면서 바로 그냥 첫 스타트부터 50bp 비컷을 하는 이제 그러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더 일반적인 케이스인 거죠. 2019년 같은 경우만 좀 예외적으로 금리를 조금 선제적으로 하지만 선제적으로 인하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금리를 더 내렸지만 아무튼 2019년에 금리를 인하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경기가 괜찮았습니다. 지금 2000년과 2008년 상황은 이제 바로 금리 인하와 동시에 주가가 떨어지는. 왜냐하면 뭐 2000년 닷컴 버블 터지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했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했습니다. 네. 주가가 온전할 리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직전이었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상태에서 주가는 계속 그 전에도 올라갔고 금리를 인하한 시점 이후에도 인하하면서부터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좀 급락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2019년 3월, 7월 이런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잘하면. 그런데 문제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았어요. 좀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도 뭐 한 120%밖에 안 됐고요. 지금 200%지 않습니까? IT 섹터의 PER도 20배가 조금 넘는 정도. 지금은 이제 30배인 거고요. 엔비디아도 뭐 지금보다는 조금 낮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열과 쏠림이 약했던 상태에서 이걸 맞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주가가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워렌 버핏도 이 정도의 금리에서 굳이 주식이 불확실한 것에 뭐 이렇게 뛰어들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금리라는 것은 사실 3개월물이 5.3%, 그러니까 굉장히 뭐 2년물만 해도 4%에 가까운 그러한 금리에서 PER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22배이기 때문에 PER의 역수인 어닝스 일드가 4.5%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확정된 금리 수익보다도 낮은 주식시장의 어닝스 일드, 이익을 기반으로 한 기대 수익률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장 금리를 끌어내려주면 시장이 숨쉴 공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통상은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금리가 떨어집니다.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올해 만약에 2번이나 3번을 인하한다 그러면 10년물이나 3개월물이나 6개월물이나 이런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아직도 그렇게 PER이 높기 때문에 5% 언더지만 시장 금리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 특히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시장으로 좀 돈이 쏠리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조금 숨쉴 공간이 생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의 효과를 초기에는 조금 누린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2019년과 같은 팬데믹 직전과 같은 그러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비록 그때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비싸다. 네, 비싸지만 네. 그래도 조금은 숨쉴 공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숨쉴 공간이라면 비싸다라는 게 어쨌든 제약이 좀 되긴 할 네.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싼 거는 조금 쉬고 네. 안 비싼 거 위주로 조금 돌아가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 엔비디아와 IT가 시장 전체를 끌고 내려가는 약세장 진입보다는 엔비디아와 IT 섹터가 조금 주춤거리면서 중소형주라든지 다른 섹터들이 조금 약진을 하면서 조금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왜냐하면 경기도 괜찮고 3분기 기업 실적도 전체적으로는 괜찮고 엔비디아도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기대치가 높아서 쏠림이 강해서 사람들이 살 용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주가 하락을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잠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순환매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 번 박사님께서 좀 해주셔서 미국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요즘에 하나가 또 순환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좀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뭐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약한 이유가 조금 외국인 매도인데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외에는 조금 실적이 딱히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실적과 관련되지 않은 종목 쪽으로 조금 시장이 쏠림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것도. 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수주 베이스에 조금 좋은 앞으로 미래 실적이 기대되는 조금 그런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그 규모라든지 조금 IT 섹터를 대신할 수 있는 조금 업종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한 주도주가 네. 업종이 없는 가운데 좀 빠르다. 네. 그리고 뭐 일부 섹터 업종을 제외하고는 테마가 계속해서 좀 형성이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뭐가 좀 해결이 돼야 될까요?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분들은 지금 답답한 상황을 좀 오랫동안 지금 사실 올해 내내 좀 겪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네. 그 우리나라 전체적인 섹터가 경기 순환에 조금 영향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세계 경기가 뭐 미국 경제 성장률도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네. 높고 전체적으로 조금 경기 확장의 막바지 국면이지 않습니까? 소위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레이트 사이클에 있는 데서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시장에서는 신흥국이니까요. 네네. 특히 경기 순환주가 많이 포진된 그러한 섹터는 인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6개월이나 12개월 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곧 세계 경기가 지금보다는 식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경기 순환주를 베팅한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도 올해는 조금 슈퍼 사이클 비슷한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인 매수가 안 일어나는 거고요. 자, 환율이 그래서 환율도 예전에 뭐 주가와 상관관계로 반응하던 게 좀 요즘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 또 잠깐 여쭙고요. 다시 얘기 돌아가서 가지고 오신 자료 중에서 그래서 앨런 그리스펀 제임 시절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또 차트가 있어서 좀 눈길을 끕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지난 8월 22일 잭슨홀 미팅에서 네. 파월 의장이 이제 뭐 침체를 절대 용인 안 하고 또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정책의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노동시장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50bp 컷으로 좀 이해를 하고 조금 기대를 더 키워는 뭐든 다 하겠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했죠. 네. 수단이 많기 때문에 네. 뭐 50bp 인하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를 방어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건데 경기 침체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좀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기 어려운 거고요. 왜냐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 올해 9월에 금리를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하면 9월 22일 날 인하하면 9월 24일부터 바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0%에서 2022년부터 525bp를 인상한 그 효과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계속 주는 시기인 거고요. 네. 지금 이제 9월부터 인하하는 금리는 내년 아마 하반기부터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시장 금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주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기에 대한 영향은 한 6개월이나 그 이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파월의 의장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감히 그리고 금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금리가 시장 금리를 인하하면 좀 그게 안 미치는 경제 부분도 많거든요. 연준이 뭐 빚을 소비자들의 빚을 또 기업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야 연준이 금리를 내리니까 마음을 바꿔서 기업들이 다시 또 고용을 하는 마음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기는 그 나름의 흐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차트에서도 앨런 그린스펀이 어떤 사람입니까? 통화정책의 마에스트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87년부터 20년간 연준 의장을 재임했는데 그 사이에 경기 침체가 없었냐? 있었다라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면서 91년에도 경기 침체가 1년 있었고요. 닷컴 버블이 왔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을 야기했고 또 재임 시절은 아니지만 퇴임한 이후지만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에 조금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앨런 그린스펀도 조금 지키지 못한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파월 의장이 지킨다고 그거는 조금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를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는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고 좀 주의 깊게 이제는 물가가 아니라 고용 쪽에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런 거는 맞는데 거길 위해서 뭐든 다 하겠고 뭐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좀 그런 거는 100%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걸 지금 자료로 보여주신 거네요. 앨런 그린스펀 재임 시절 진짜 오래 했네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시절의 얘기도 또 현장에 분위기도 어땠었는지 좀 궁금해지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엔비디아 실적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건 말씀드렸었지만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하루만이었지만 엔비디아는 하락을 크게 했는데 다른 거는 버텨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순환매. 요거를 그러면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AI를 다시 주도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관점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엔비디아는 예민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고 좀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그런데 매년 그렇게 120%씩 매분기 120%씩 증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1분기 마진율이 78%인데 이번에 75%로 떨어졌다고 사실 75%도 액면 그대로 보면 너무나 서프라이즈한 마진율인데 시장은 이제 1분기 78%, 2분기 75%면 이제 피크아웃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 엔비디아의 속임수가 많았습니다. 지금 아마 상장한 다음에 엔비디아가 40% 정도 언저리로 떨어지는 게 한 4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위에 게 엔비디아의 PER인데요. 밑에 거는 주가입니다. 주가가 2019년 대비 10배 올랐습니다. 1000%. 근데 1000% 올랐는데
지금 이게 포워드 PER이거든요. 포워드 PER은 지금 한 40배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증가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포워드 어닝스인데요. 무시무시한 어닝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언제 꺾일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조금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운이 좋아서 넘어간다면 또 하나의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 서너 차례, 한 네 차례인가 5차례 정도 겪어왔던 그러한 어닝에 대한 의심, 성장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소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과열돼 있습니다. S&P 500 IT 업종의 PR이 지금 거의 한 40배 가까이 되는 거고요. 30배 정도라서 지금 좀 부담스러운 거고 2014년에서 2019년 PR에 거의 한 40평균 장기 평균 PER이 한 40% 정도 비싼 그런 상태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지금 뭐 조금 엄청난 호재가 계속되지 않으면 시장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인 것만큼은 틀림없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엔비디아가 좀 버텨주기를 조금 바랄 뿐이지 객관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여도 하나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둔화와 침체 사이에서 침체는 좀 멀어지고 둔화도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쪽으로 사실은 가고 있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에 너무 기대고 있다라는 생각은 이번에도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들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혹은 한 달, 2달 전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짜를 다들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인의 주식이죠.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이 순환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엔비디아나 AI가 둔화된다고 해도 순환매라는 관점으로는 주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약할까요? 힘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보셨듯이 엔비디아가 실적은 좋지만 이게 새로운 뭐 지평을 연다고 그럴까요? 새로운 역사를 다시 주가를 쓰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고 버틴다는 표현이 조금 적절할 것 같아서 엔비디아가 버텨주면 다른 종목들이 조금 순환할 텐데 라는 거지 엔비디아가 다시 또 여기서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M7이 시가총액 비중이 30%에서 40%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에 상식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게임은 엔비디아와 M7 폭넓게 S&P 500의 IT 섹터들이 어느 시점까지 버텨주느냐.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실적이 꺾인 게 아니고 실적이 좋으니까 조금 버텨주면 그래도 뭐 다만 3분기에든 뭐 한 9월 또 10월까지는 대선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엔비디아에 이제 기대는 거죠. 기대하고 기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라임이 좋았습니다. 시장은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기댄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한 주간의 시장 또 8월 말이기 때문에 있었던 정리 내용들 쭉 한번 복기를 해봤고요. 9월 시장 얘기까지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